누다지 썰전. 오늘 다룰 기업은 ABL 바이오입니다. 2025년 과연 ABL 바이오의 성장 모멘텀이 지속될 것인가? 이걸 놓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글로벌 빅파마들이 앞다투 인정한 독보적인 기술력, 그리고 곧 발표될 가시적인 성과들을 볼 때 ABL 바이오의 미래는 매우 밝다고 봅니다. 아, 저는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연이은 대규모 기술 이전 성과는 분명 인상적이죠.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거든요. 이 파트너사에 대한 높은 의존도라던가 신약 개발이라는 본질적인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지금 시장의 기대감은 다소 과도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핵심부터 바로 짚어보죠. ABL 바이오의 심장과도 같은 기술이죠. 바로 이중항체 플랫폼 그랩바디 B가 과연 흔들림 없는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저는 그렇다고 확신합니다. 무엇보다 이 세계 최고 제약사들의 선택이 그 기술력을 증명하고 있거든요. 뇌신경계 질환, 그러니까 CNS 분야의 글로벌 1위 기업인 일라일 릴리가 바로 ABL 바이오의 그랩바디 플랫폼을 선택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명백한 증거잖아요. 일라이 릴리와 3조 8천억 원, GSK와 4조 1천억 원. 이런 계약 규모는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이미 시장에서 검증된 가치를 숫자로 보여주는 겁니다. 네, 그 부분은 관점을 좀 달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빅파마들의 선택이 기술의 잠재력을 입증한다. 그 점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잠재력의 실현, 그러니까 최종적인 성공은 전적으로 파트너의 손에 달려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그랩바디 B 기술이 적용돼서 임상 단계에 있는 유일한 파이프라인이 사노피가 개발 중인 ABL301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임상 일상 결과 발표 이후에 후속 임상 일정을 누가 결정하죠? 그건 전적으로 산업입니다. 만약 산업의 내부 R&D 전략이 바뀌거나 우선순위가 조정되면 이 ABL301 프로젝트의 운명도 함께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건 ABL 바이오가 통제할 수 없는 명백한 리스크죠. 글쎄요. 파트너 리스크는 모든 기술 이전 계약이 가진 공통된 속성 아닌가요? 저는 그 리스크보다는 그랩버디 B 플랫폼 자체가 가진 무한한 확장성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과거 사노피와의 계약까지만 해도 이 플랫폼은 뇌 안으로 항체 약물을 전달하는 데 국한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최근 릴리, GSK와의 계약을 통해 적용 약물의 종류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유전자를 잘라내는 가위 역할을 하는 siRNA나 뉴클레오타이드 같은 차세대 신약 기술까지 뇌 속으로 실어 나를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건 단순히 적용 약물만 늘어난 게 아니에요. 뇌 질환을 넘어 근육, 지방, 심장 같은 다른 조직으로 약물을 전달할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활짝 연 것이죠. RNA 치료제 전문 기업인 아이오니스와 2년간 진행한 공동 연구 결과가 곧 논문으로 발표될 텐데 이 잠재력이 더욱 확실해질 겁니다. 그 논리에는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네요. 왜냐하면 확장성에 대한 기대는 좋지만 결국 그게 실제 수익으로 연결되어야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흔히 언론에서 말하는 조단위 계약이라는 표현은요, 모든 개발 단계가 100% 성공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이론상의 총액일 뿐, 당장 회사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아닙니다. 실제 현금은 개발 단계별 성공 보수, 즉 마일스톤 형태로 띄엄띄엄 들어오는 거고요. 릴리와 GSK가 과연 모든 임상 단계를 성공적으로 통과하고 최종 신약 개발까지 완주할 거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계약금 이후의 수익은 아직은 불확실한 미래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이건 마치 로또 1등 당첨금을 내 자산이라고 말하는 것과 좀 비슷합니다. 당첨되기 전까지는 그냥 종이 한 장일 뿐이죠. 물론 신약 개발에는 불확실성이 따르죠. 하지만 그 불확실성을 이겨낼 확률을 높이는 것이 바로 독보적인 기술 경쟁력입니다. 경쟁 기술들을 보면 대부분 TSPR이라는 수용체를 이용하는데 이건 나이가 들면 뇌에서의 발현량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어요. 약물을 뇌로 실어나를 문이 점점 좁아지는 셈이죠. 반면 저희가 쓰는 IGF-1을 수용체는
나이와 상관없이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약물 전달 효율을 꾸준히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차이가 저희 기술의 경쟁력이거든요. 더 놀라운 건 사업적 유연성이에요. 알츠하이머의 원인 물질로 알려진 타우 단백질을 예로 들어보죠. 이 단백질의 여러 다른 부위, 그러니까 에피톱을 각각 다른 회사에 기술 이전한 겁니다. 마치 하나의 건물을 층별로 다른 임차인에게 세를 주는 것과 같아요. 하나의 타겟으로도 여러 건의 기술 이전이 가능하다는 걸 실제로 보여주면서 플랫폼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아주 영리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거죠. 그 주장은 설득력이 있습니다만 경쟁 환경의 변화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 분야의 선두주자였던 글로벌 제약사 로슈는 최근에 다른 회사의 셔틀 기술을 추가로 도입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빅파마들은 결코 하나의 기술에만 올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항상 여러 옵션을 바구니에 담아두고 끊임없이 더 나은 대안을 찾고 있죠. 즉, 그랩바디 B가 시장의 유일무이한 대안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릴리가 우리를 선택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경쟁 기술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결국 플랫폼의 가치는 개별 파이프라인의 성공으로 증명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는 바로 그 파이프라인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도 몇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가장 기대를 모으는 ABL001부터 한번 보죠. 좋은 지적입니다. 결국 파이프라인의 가치로 증명해야겠죠. 저는 2025년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줄 확실한 파이프라인이 대기 중이라고 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담도암 치료제 ABL001인데요. 이미 객관적 반응률, 즉 ORR이 17%라는 압도적인 데이터를 발표했어요. 여기서 객관적 반응률이란 암덩어리의 크기가 의미 있는 수준으로 줄어든 환자의 비율을 말하는데 기존 표준요법의 3배가 넘는 놀라운 수치입니다. 잠깐만요. 그 17%라는 수치가 나온 임상이 정확히 어떤 환자군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죠? 제가 알기론 3차 치료제로서의 데이터인데 시장의 기대감은 마치 2차 치료제 시장까지 넘보는 것처럼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3차 치료 환경에서의 데이터지만 워낙 결과가 뛰어나서 2차 치료제로의 확장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죠. 더 중요한 것은 핵심 지표인 전체 생존 기간, OS 데이터 발표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역설적이게도 그 이유가 약효가 너무 좋아서 환자들이 예상보다 훨씬 오래 생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건 사실상 성공을 예고하는 가장 강력한 긍정적 신호라고 봐야죠. 2025년 1분기 데이터 발표 후에 즉시 품목허가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신호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확정된 결과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바이오에서는 마지막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단정할 수 없어요. ORR 데이터가 아무리 좋아도 미국 FDA 같은 규제기관이 최종적으로 보는 건 OS, 즉 전체 생존 기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얼마나 늘어났느냐, 바로 이겁니다. 이 데이터가 모든 걸 결정하죠. 만약 시장의 높은 기대치에 최종 OS 데이터가 조금이라도 미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쌓아올린 모든 긍정적 평가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매우 날카로운 칼날 위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파트너 리스크나 후기 임상의 불확실성을 말씀하셨는데 그 논리대로라면 위암과 췌장암을 타겟하는 ABL111의 모든 것을 건 파트너사 노바브릿지의 결정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이 파이프라인은 경쟁 약물들이 클라우딘 18.2라는 특정 표식이 많은 암세포에만 효과를 보인 것과 달리 이 표식이 적은 저발현 환자를 포함한 모든 환자에게서 항암 효과를 보였습니다. 치료 대상 환자군이 훨씬 넓다는 의미죠. 이게 바로 계열 내 최고 신약, 즉 베스트 인 클래스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17명 대상의 데이터.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17명 데이터는 말 그대로 초기 가능성을 엿본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제 환자 수가 56명, 그리고 임상 이상에서는 180명으로 늘어날 텐데 그때도 지금과 같은 결과가 유지될 것이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수많은 신약 후보 물질들이 초기 소규모 임상에서는 기적의 약처럼 보이다가 환자 수가 늘어나는 후기 임상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자초되는 것이 바로 바이오 개발의 냉혹한 현실이잖아요. 아직은 모른다가 가장 정확하고 책임 있는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그 불확실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전문가 집단인 파트너사의 행동이 그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AB의 딜릴릴의 파트너사인 노바브릿지는 다른 모든 개발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AB의 딜릴릴에만 집중하는 이른바 올인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최근에는 900억 원의 대규모 자금을 조달해서 180명 규모의 이상 임상을 준비하고 있어요. 만약 성공 가능성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기업의 명운을 걸고 이런 과감한 베팅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야말로 내부 데이터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이 신약의 성공 가능성을 얼마나 크게 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 아닐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노바브릿지의 절박함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ABL11이 유일한 희망이기에 더 공격적으로 베팅하는 것일 뿐 이것이 객관적인 성공 확률 자체를 높여주는 건 아니죠. 다른 파이프라인의 진행 상황도 한번 봐야 합니다. 미국 자회사를 통해 개발 중인 ADC, 즉 항체 약물 접합체 사업은 이제 막 첫걸음을 뗀 단계입니다. ADC는 항체에 강력한 항암제를 붙여서 암세포에만 정확히 배달하는 유도 미사일 같은 기술인데 굉장히 유망한 분야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2025년에 2개 파이프라인이 임상 1상에 진입한다고 해도 이것은 비임상 단계에서 임상 단계로 넘어가는 수많은 바이오텍 중 하나가 되는 것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성공적인 임상 데이터가 나오기 전까지 M&A를 통해 회사를 매각하겠다는 최종 목표는 아직은 먼 미래의 꿈에 가깝습니다. 당장의 기업 가치를 설명하기에는 너무 이른 단계라는 거죠. 정리하자면 ABL 바이오는 세계 최고 수준의 그랩바디비 플랫폼을 통해 빅파마들과의 파트너십을 공고히 했을 뿐만 아니라 ABL001과 ABL111처럼 단기적으로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확실한 파이프라인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2025년은 이러한 잠재력이 실제 가치로 증명되는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논의를 통해 확인했듯 ABL 바이오의 기술력과 잠재력은 분명 뛰어납니다. 하지만 그 가치의 실현이 온전히 파트너사의 손에 달려 있다는 점, 임상 개발 과정에 도사리고 있는 수많은 변수, 그리고 이미 한껏 높아져 버린 시장의 기대치 등을 고려할 때 장밋빛 미래만을 낙관하기는 이릅니다. 앞으로 발표될 데이터들을 한 걸음 물러서서 냉철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논의는 여기까지입니다. ABL 바이오의 미래에 대한 최종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더 나은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노다지 썰전이었습니다.